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집에서 세계 속으로 와, 예, 명치를 때리는 명치유신을 방송을 하는 이 두 사람이 오늘은 합방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뜬금없이. 어떻게 이 방송을 진행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합방을 예. 하려고 했었던 그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죠. 한 달 전에 술 마시다가 예. 그냥 약속을 하는 바람에 예.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합방 방송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한 달 전쯤인가 그 노기마레스케 얘기를 우연히 하다가. 그렇죠. 노기 이야기. 노기 얘기를 우연히 하다가 노기마레스케를 과연 이거는 사무라이 정신의 끝판으로 봐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근대 어떤 법률 체계를 가진 군대의 수장이 할 어떤 행동으로서는 좀 맞지 않죠. 왜냐면 나중에 할복을 하잖아요. 자기가 부하들을 많이 죽였다는 그 엄청난 중압감 때문에. 근데 그 할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메이지 천황한테 물어봐요 또. 그 메이지 천황이 하는 이야기가 일단은 당신이 큰 공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할복을 하더라도 내가 죽고 나서 메이지 천황이 죽고 나서 할복을 하라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메이지 천황이 죽고 나서 진짜로 할복을 해버려요. 부인과 같이 부인이랑 같이 이렇게 할복을 해버렸죠. 아들 둘도 203 고지에서 다 그럼요. 죽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하다가 그러면은 혹시 유럽에서는 이 노기마레스케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벗어나지 못한 일본의 전근대냐, 안 그러면은 정말 네가 할복을 할 생각에서 왜 천황한테 그렇게 물어보느냐, 막 그런 얘기를 잡담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유럽에서는 노기마레스케 바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노기마레스케가 그 아주 사무라이의 끝판왕이었던 어떤 군사 지도자 사령관인 건 맞는데, 이제 그 당시는 명치유신 이후에 청일전쟁 이후에 아직 일본이 완벽하게 정신적으로 근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천황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는 이 사람 개인은 사무라이 정신을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나는 근대 헌법제도라고 하는 것도 물론 나를 통제하는 명령수단일 수는 있되 나는 어떤 사무라이로서 그 천황한테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증을 받겠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자기 어떤 야마토 타마시라고 해서 야마토 야마토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 민족, 일본을 야마토라고 하는데 그 야마토가 한자가 큰 대자가 활화자입니다. 타마시가 영혼의 뜻인데 그래서 야마토 타마시라고 표현하면 뭐 일본의 혼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노기마레스케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노기마레스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 이제 임 박사님이 강의하시는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게 서양 열강에서 일단 먼저 근대화가 일어났고 그 근대화를 쫓아간 것이 일본이고 또 그 근대화를 쫓아가지 못한 것이 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 교수님과 저와 어느 정도의 공통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너무 사설이 길어지는데 자, 오늘 어떤 내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하면서 이제 이와쿠라 사절단이에요. 이와쿠라 사절단은 책에서 많이 나왔죠, 고등학교.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동북아국제정치에서 명치유신을 강의를 하는데 이장호 대표님 방송을 딱 보게 되면 절반은 틀리고 절반은 빼야 돼. 절반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뭔가 좀 이렇게 보충을 할 부분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와쿠라 사절단이 이제 이 구미 회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와쿠라 사절단이 임 교수님은 고등학교 때 역사 세계사를 배울 때 어떻게 나와셨습니까? 저는 그때 이와쿠라 사절단은 서양을 배우러 갔는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자면 무릎으로 걸어갔다. 굴욕을 당했다, 굴종을 당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막 진짜 완전 국복. 일본 놈 나쁜 놈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나쁜 놈인데 서양을 배울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서양 애들한테 완전 기고 들어갔다.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대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배웠었고.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목표성을 가지고 목표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미 사실 열강은 아니었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1차 아편전쟁이 유럽이 이제 1차 아편전쟁 끝나고 크림 전쟁이 끝나고 1854년도에 구로운해가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과 한 30년도 안 됐던 시기에 사절단이 가는 그 상황에서 유럽 얘들이 굉장히 신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얘네들한테 뭐를 팔아먹을까?
뭐 상업적인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럼 이와쿠라 사절단을 했을 때 왜 천천히 접근해야 되는 것이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와쿠라 사절단입니까? 이름이 이와쿠라 도모미라고 하는 사람을 축으로 일어나서 대표 단장이 이와쿠라 도모미 단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쿠라가 이끈 사절단이기 때문에 이와쿠라 사절단이다. 이와쿠라 사절단. 그럼 이와쿠라 사절단 같은 경우에 해외로 나가죠 이렇게. 맞습니다. 해외에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우선 그 당시에는 명치유신이 진행이 된 다음에 메이지 유신이 끝나고 나서 메이지 유신이 끝나고 나서 일본 애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사실 일본은 상업도 굉장히 축적된 상업 자본이 없는 거는 아니었지만은 중앙 정부를 만들어야 됐고 근대적 군대를 만들어야 됐고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행정 시스템이 운영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좀 세부적인 사항을 사실 여러 차례 가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PD님 슬라이드 1페이지 보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거 분큐 이건 뭐 금방 넘어가고 그냥 눈으로만 여러분 보세요. 분큐 유럽 파견 사절이라고 하는 게 1862년도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인 리더가 두 번째에 있는 다케우치 아스노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때 복장이 다 이렇답니다. 그 촌막의 전통 일본 복장인데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스운 신기한 칼도 그때는 아직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된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촌막이라고 합니다. 촌막에. 일본어로 촌막입니다. 일본어로 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상토라고 하는 거예요. 상토를 촌막이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이 근대화를 할 때 전 사람들에게 이제 촌막이를 잘라라. 왜 이제 서구화 가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은 서구 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썼지만은 촌막이를 안 잘랐어요. 그런데 몇몇이 촌막이를 잘랐는데 그것을 일반 여성들이 보고 멋있지 않다고. 멋있지 않다고. 뭐 저래 생겼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장면이 뭐 상투를 쓰고 가스를 쓴 장면이 늘 보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를 밀었다 생각했을 때 어색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일반 대중들에게 어떻게 해갖고 촌막이를 없애버리고 서구화했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메이지 천황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맞다. 메이지 천황이 자 그럼 내가 촌막이를 자르겠다. 자르고 내가 서구식 옷을 입겠다 하고 하는 바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천황을 따라가면서 천황도 제일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목은 쳐도 상투는 못 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과감하게 이제 어떤 비주얼적인 게 멋있다. 갓 같은 거도 우리가 위에 걸어놓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와쿠라 사절단이 유럽과 미국으로 간 이유를 뭐라고 아까 새로운 문화를 배운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근대 행정 시스템. 근대 행정 시스템을 배운다. 그럼 두 번째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군대를 운영하는 방식. 서양식 군대 운영 방식.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PD님 슬라이드 3페이지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씩 이거를 보면서 법률제도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국 사무국, 의회, 재판소, 회계국 등 견학인데 여기서 두 번째 외국 사무국이라고 하는 건 주재원이 아니라요. 왜 우리가 대사관 같은 주재원이 아니고 민간 경제 집단이 나갔을 때 어떻게 현장에서 그 사무국을 운영을 하겠느냐.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 애들이 딱 들어와서 대사관 세우기 전에 자기네들의 어떤 소위 세이프티 하우스라고 하는 안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외국 사무국의 통칭이고 더 중요한 게 재무회계에 관한 법칙. 조세, 국채집회, 외환, 기차 전신 우편 등 조사 시찰하고 교육 실태. 이장모 대표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 게 교육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육해군의 관계 법률을 어떻게 천황 통치 안에 둘 것이냐. 그리고 무기고 군대 숙소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럼 쉽게 말하면 다 배우러 간 거네. 다 배우러 간 거예요. 전부 다 몽땅 배우러 갔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근대 행정 시스템은 다 배우러 간 거예요. PD님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자, 그럼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고개를 숙이고 가르쳐달라. 그래 배우러 간 거라면.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미국과 그때 당시에 일본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고 영국하고 맺었지 않습니까? 영국이랑 그것을 어떻게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목적은 없었어요? 해소할 목적이 당연히 있었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이장우 대표님도 설명을 정말 자세히 하고 저도 일본 편에서 이제 이 미국 편에서 이제 설명을 하기는 하겠는데 자, 조약이라고 하는 건 조약을 제시를 하는 사람의 입장을 덥석 받아들이면 항상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런데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세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월등히 힘이 세었기 때문에 네. 일본은 미개했으니까 내가 조건을 안 내세우고 이 조건을 안 받아들이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일본은 조금 생각을 다른 사이드로도 또 돌려서 아,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대 문물이라든지 그리고 함대를 운용하는 방식에도 굉장히 궁금했었던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구로부네가 왔었을 때 일본 같은 경우도 서구를 몰랐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여기서 합니다. 쿠로네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온 흑섬, 예, 전기선을 말하는 쿠로부네, 범선이 예, 아니에요. 범선. 근데 그 구로부네가 오기 1년 전에 구로후네. 구로후네가 오기 1년 전에 아편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편 있었죠. 아편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의 힘이 우리가 지금 이 막부 체제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 도저히 쟤네들한테 해서는 싸우기에는 힘들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좀 학술적인 용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가 후발 선진국 later developed country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우리가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PD님 슬라이드 1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자, 후발 선진국. 후발 선진국. 근데 이 개념을 못 알아듣는 우리 국내 정말 한심한 학자들이 많은데 말 그대로 후발 선진국이라는 것은 예. 기존의 선진국을 따라간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존의 선진국을 따라가는 건데 그럼 기존의 선진국은 뭐냔 말이에요. 네. 영국처럼 프랑스처럼 미국처럼 식민지를 확보를 해놓고 얘네들이 뭔가 상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어떤 고정 시장의 존재 유무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일본하고 독일은 어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독일은 뭐 프로이센이었죠. 네. 그리고 1차 대전 끝나고 프로이센 다음에 이제 되는데 독일하고 일본이 정말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 단위로 국민을 조직해버리죠. 딱 우리가 독일, 일본 보면은 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그런 애들이 어떤 조금 버라이어티한 이미지와 맞지 않게 뭔가 좀 딱딱하고 과묵하고 필요할 땐 그냥 주먹도 써버리는 좀 그런 살벌함도 있는데 저때가 이제 비스마르크 시대입니까? 비스마르크가 이제 전전 등장을 할 때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방 분봉제였지 않습니까? 피우덜리즘 소사이어티였기 때문에 일본이 서구를 다 배우러 갔었던 이유는 센트럴 가버먼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제 서구가 명치유신을 보는 시각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일본 애들이 필요했었던 거는 중앙 정부였다. 근데 그 중앙 정부는 천황제를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그리고 적전선에서 통제를 살짝 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능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 일단은 기존의 막부는 없어지니까 막부는 없어지고 나서 중앙양위에서 천황을 올려야 되는데 물론입니다. 이 천황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조직을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 것이야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었으니까 유럽이나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다. 오케이. 중앙정부. 자, 그래서 우리 뭐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요거 하나만 딱 더 설명을 해드리면 피디님 슬라이드 14페이지 잠깐 볼까요? 14페이지. 패번치언 아시죠? 알죠. 패번치언이 일어났을 때가 그러니까 번을 철폐하고 부하고 현으로 완전 오늘날 이제 행정개혁을 바꾸는 건데 우리가 그 천천히 설명해야 되는 게 자, 그 패번치언을 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번을 없애고 현을 만들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시장 통합이고 그게 정치 행정의 통합입니다. 그러면 번이 있을 때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된 거는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업자본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어떤 초닌계급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을 때 현이나 이때 일본이 뭐가 있었냐면 번도 그렇고 전부 다 독립된 조세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 독립된 조세제도라고 하는 게 야 여기에서는 뭐 1억만 줘도 되는데 저기 가면 2억 줘야 된다. 뭐 여기서는 3, 4천이면 끝나는 조세 회피도 가능하겠네요. 조세 회피도 가능하고 중앙 정부가 중앙 센트럴 가버먼트가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폴리티컬 파워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그랬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번을 없애고 현을 새로 만들므로 해서 예. 중앙에서 더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너희들이 뭘 하는 가 감시가 가능하고 예. 그리고 자본이 분산되지가 않죠. 쓸데없는 자본이 분산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아는 선에서 이 패번치어는 그런 게 그렇게 있었는데 했을 경우에 번주 입장에서는 예. 자기 번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발을 하지 않았다. 했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그거를 번주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국채를 주는데 일본은 그 국채를 가지고 말 그대로 카이샤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그러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회 반발이 없었는데 이 패번치어는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패번치어과 비슷한 게 독일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관세 동맹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패번치어를 할 때 예. 방금 임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군사. 그게 핵심이죠. 군사를 없애버린 거야. 중앙 그러니까 부대타를 못 일으키게끔 번이 없어짐으로써 번주가 아니니까 군사 조직이 와해돼버리고 근대식 조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패번치의 하나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제일 큰 거. 그리고 어떤 개별적인 밀리터리 클랜, 개별적인 어떤 사병 집단이 없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센트럴 가버먼트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그런 건데 그러려면은 좀 봐야죠. 행정 조직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중앙 정부의 파워를 더 강화시킨다.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사설 아까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우리 대표님도 많이 말씀하시는 게 미국하고 영국의 차이가 이제 어떤 건지 대표적으로 딱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있겠느냐. 요거 설명 다 하고 갑시다. 왕정복고라고 하면 왕정복고 쿠데타와 함께 메이지 유신 시절에 제2의 군사정변이라고는 사실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큰 전투가 있었던 건 아니고 물리적인 충돌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때. 그런데 우리가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뭐 대략 몇 명이 죽었습니까? 1차 프랑스 혁명이요. 그러니까 1789년도 1차 프랑스 혁명이 났을 때 그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최소 미니멈 잡아도 150만이 죽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아니에요. 그 학살이에요. 방대 학살에서는 30만이 죽어요. 방대 학살에서만. 그러니까는 프랑스 혁명은 이제 긍정적인 혁명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죠, 사실. 그 메이지 유신 때 죽은 사람 2,000명이 안 되거든요. 2,000명도 안 됐고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 가장 큰 게 계급이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메이지 유신이 계급 투쟁은 아니죠. 계급 투쟁은 아니죠. 근데 계급 혁신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어떤 시장 경제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게, 야, 메이지 유신이 2,000명밖에 안 죽어. 서남전쟁은 뭐야? 그거는 사실 메이지 유신과 다른 내전이지, 내전. 내전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를 명치 유신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 말 그대로 메이지 리스토레이션. 그것도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래서 이제 1876년에 35개 현으로 개편이 되었는데 전면으로 개편이 됩니다. 35개의 현으로. 이게 맞는지는 우리 이장호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센트럴 가버먼트, 중앙 정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일본 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요 인물들이 사이고 다카모리, 오늘 이제 우리 커플티 오쿠보 도시미치 사이고 다카모리. 사이고 다카모리 오늘 커플티 입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사이고 다카모리는 사진이 없다는 거 아시죠? 저도 들었습니다. 성기는 사진이 없다. 오쿠보 도시미치 키로타카 이 세 사람은 메이지 유신의 삼거리지 않습니까? 삼거리입니다. 그다음에 이노우에 카오루, 그리고 일본 아주 뭐 육군의 아주 아버지죠. 야마가타 아리토모도 출신이 어딘가 아시죠? 사초. 초시본. 지금은 야마구치.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키도 타카요시와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 두 사람이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시다 쇼인, 일본에서 센세이라 부르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제자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요 인물에 대해서 패번치연을 했다. 패번치연을 단행을 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천황제의 근대판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얘네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나라는 미국의 공업화와 미국의 어떤 의회 제도라고 하는 거 플러스 영국을 더 조금 더 그거는 왜 그러냐? 같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섬나라고 인구도 비슷하고. 군주제. 군주제. 빅토리아 여왕 당시. 빅토리아 여왕, 메이지 여왕. 그러면 저 메이지 여왕. 메이지 왕. 군주제를 어느 선까지 컨트롤을 할 거냔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나중에 대표님이 제대로 논문으로 아예 그냥
지금 요거 메이지우신 인물들 털듯이 아예 후벼 파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와쿠라 사절단이 그 어떤 모습인가? 이와쿠라 사절단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PD님 슬라이드 2페이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2. 좌측부터 이게 저 사진에 보면 예. 독자분들도 이제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만 복장이 특이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 이와쿠라 도모미. 이와쿠라 토모미가 혼자서 저렇게 촌마개를 하고 있어요. 예, 촌마개. 제가 알기로는 이와쿠라 토모미도 굉장히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왜 저렇게 복장을 하고 저 복장을 하고 해가서 미국으로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않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영혼, 타마시가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 예. 그럼 나중에는 보면 우리가 그 영본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본 자료를 보면 이와쿠라 토모미가 촌마개가 없는 이 사진이 예, 똑같은 사람인데 예. 3일 뒤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아, 3일 뒤에. 3일 뒤에 찍었는데 왜 촌마개를 자르는 거 아시죠? 아,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때 당시에 이와쿠라 토모미의 자식분들이 예, 유학을 가 있었어요. 아, 예. 유학을 가 있었는데 그때 이와쿠라 토모미에서 이와쿠라 사절단이 미국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러 나왔지만 그때 자식들 하는 얘기가 아빠 사실은 아빠 모습이 이상해서 구경하러 간 것이지 환영하러 간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촌마개를 자르고 서양식 복장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이범수 좀 비슷하다. 이범수가 생겼어. 저도 열심히. 거기서 이와쿠라 이시이기 때문에 이범수 같은 이신가? 재미없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이와쿠라, 오늘은 우리가 이와쿠라 사절단이 뭐 미국도 가고 프랑스, 영국 여러 군데를 가는데 오늘은 영국 편이요. 영국 편과 관련된.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이 미국에 갔을 때와 영국에 갔을 때의 차이점을 뭘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다양한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영국에서 배울 수가 있었겠는데 그때 대표님 얼핏 이거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교육기관이 교육시설기관의 차이를 일본 애들이 굉장히 많이 봤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영국의 사례를 보자면은 영국에 갔을 때는 이 퍼블릭 스쿨과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르고 또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브래드퍼드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 있는 유수 기업가들이 교육기관을 투자해서 생산 인력을 양성을 하더라. 뭐 그런 거를 또 이제 이 구매 그 사람이 또 똑같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배운 거는 비슷한 것인데 교육적인 면에서는 영국에서 더 많이 배운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영국에 갔을 때 환영을 받았습니까? 엄청나게 받았죠. 그러면 왜 영국 사람들이 저 동양에서 온 이와쿠라 사절단을 환영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186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영국이 크림 전쟁으로 러시아를 제압한 게 1856년도죠. 근데 60년도 들어오게 되면은 영국도 이제 해군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이제 좀 업그레이드된 그 해양 물품을 팔아먹는데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아니면은 이제 지금도 F-22 보면은 F-22는 미국이 보유하고 F-35 보급형으로 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영국과 일본의 무역량 추이가 이전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갖다가 시장, 나라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게임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저 동아시아에 분명히 저거 러시아 애들이 좀 깐죽거릴 텐데 그때 한번 잘 해먹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청나라를 생각을 했는데 청나라는 완전히 문제가 아니었고 근데 이때는 1870년도이기 때문에 청일전쟁 전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일본이랑 파트너를 해놓으면 쟤네들 같은 경우에는 봉건주의를 해체를 하고 중앙집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팔아먹을 게 무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잘해줘요. 그리고 군사도 재편되기 때문에 군사에 필요한 무기라든가 모든 병참 상황이라고 하는 거 또 해군이 있으니까 아니라 또 군함이라든가 군함도 있고 뭐 그 군함을 움직일 만한 어떤 교육기관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핵심 부품은 사실 영국 애들이 팔고 싶어 했죠. 여러 가지. 그럼 일단은 이와쿠라 사절단이 영국에 갔을 때 환영을 했던 것은 그 이와쿠라 사절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이제 대표 교육이기 때문에 대표 교육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 물건을 사주지 않을까.
무역과 관련된 무역과 관련 자기 국가를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더 세부적인 건 우리 대표님이 잘 더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칫 명치유신과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 게 유럽 방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뢰 입장에서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근데 아니거든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상업 자본은 이미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용을 할 만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은 게 일본 사회 아니었느냐. 돈은 있는데 기술자가 없었다. 예. 돈은 있는데 기술자가 조금 없었고 어디에 적재적소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그런 것도 없었는데 자 거기에 관련된 PD님 슬라이드 5페이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5페이지. 자 이게요. 요거는 살짝 다 보이시겠지만요. 당시 일행단의 영국 일정을 총괄을 했었던 사람이 이 윌리엄 조지 에스턴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해리 스미스 파크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잠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름을 우리가 간단하게 줄입시다. 일단은 이 사람은 그냥 파크스 파크스하고 그다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에스턴. 에스턴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1884년하고 85년도에 조선주재 영국 총공사를 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일행당의 영국 일정을 총괄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전통적인 아시아통이에요. 아시아통이다. 예, 아시아. 일본에 간 적은 있는가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공사도 했었어요. 그럼 일본어는 가능하고 언어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언어는 문제가 없었다.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못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못했다는 게 정설이고 이 파크스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편 전쟁도 다 눈으로 본 사람이고 그때는 청나라 주재관으로 있었어요. 동아시아 통이네. 예, 동아시아 통이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아편 전쟁 전에 그 인도가 어떻게 세포의 항쟁이 인도 동인도 회사에 상당히 오랜 기간 왔다 갔다 요 청나라와 요 동인도 회사의 왜 사무역인들이라고 프라이빗 머천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청나라와 광주에 물량을 넣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섬세하게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 공사로 가거든요. 이거 영국 이와쿠라 사절단이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에 아니요 전에 그 전에도 사실 퍼블릭은 아니지만 일본은 상당히 잘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와쿠라 사절단의 인원이 한 110명 안팎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총괄을 해서 이와쿠라 사절단을 영국의 여행, 소위 Journey of British라 그것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총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쿠라 사절단이 영국에서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4개월 정도 있었어요. 4개월 머물렀다. 4개월. 그러면 이와쿠라 사절단이 총 유럽과 서양 쪽을 사절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년이 조금 안 되죠. 그것도 총 나중에 이제 그 리스트가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둘이 총괄을 할 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빙이라고 하는 사람, 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이제 의회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데 PD님 다음 페이지 바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7페이지, 6페이지입니까? 예,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자, 이거 조지 빙이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조지 빙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서 키드너라고 하는 그 당시에 하원 의원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1872년도 6월 3일 하원 의원 공식 속기록이에요. 여기서 쭉 보게 되면은 일본 사절단을 구성하는 어떤 이제 이 정치가인 이와쿠라와 그와 동행하는 다른 저명한 인사들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에서는 위에 이제 원어 발음이 있죠. 그러니까 해리 파크스 경이에요. 해리 파크스 경과 에이슈틴의 사절단 입국 및 체류기간에 동행하도록 했고 아직 사절단의 정확한 입국 날짜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오거든요. 1872년 8월 달에 리버풀 항으로 들어와서 이제 런던으로 왔다가 다시 런던에서 이제 영국을 시찰을 하게 되는 건데 한 2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미묘한 뉘앙스가 풍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사절단이 오는데 그걸 의회에서 질문까지 하냐, 그것도 하원에서.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사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되게 설왕설래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산업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어떤 상품 판매처로 이 일본을 활용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딱딱하게 해가지고 그냥 1차, 2차, 이전에도 이와쿠라 사절단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럽 순방인데, 이때 이와쿠라 사절단은 정말 퍼블릭이었죠. 공식적으로 외교 사절단으로 간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와쿠라 사절단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해군 조선소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을 보여주면서 산업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군함을 파는 쪽으로 가게 되죠. 군함을 팔았습니다. 네, 팔았습니다. 4대 정도. 자, 그럼 마지막에 오기 2개월 전에는 예. 어떻게 접대를 할 것인가 설랑설레를 하다가 예. 결국에는 무역 상대국으로 삼자. 무역 상대국으로 삼았고, 이미 이때도 근데 무역량이 이제 뭐 이때 뭐 한 40% 이상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량 1위가 중국,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연합 뭐 그런 나라였는데, 아마 유럽연합 수준의 어떤 무역량의 엄청난 추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었고, 이때 아주 중요한 건데, 영국이 일본한테 무역을 적자를 봤을까요? 흑자를 봤을까요? 예,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이제 사설단도 파견을 하면서, 그래서 그 흑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때 키드너가 물어보는 질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야, 쟤들 오면은 분명히 불평등 조약 좀 그거 바꿔달라고 해서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불평등 조약을 바꾸지 말고 아예 확 잘해줘 버려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사료들 다 있습니다, 지금. 잘해줬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서 불평등 조약을 바꿔달라는 말을 못 나오게끔도 하면서 나올 필요가 없을 만큼 자기네들이 줄 이해관계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건, 일본이 원하는 건 보국강병이었거든요. 해군력,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해군력, 그 해군력을 운용을 할 만한 해군학교. 이때는 여러분들이 1870년도예요. 청일전쟁 나기 25년 전입니다. 그때 사실 일본은 청나라도 사실 좀 벌벌벌 떨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이 축적해 놓은 상업 자본의 수준으로 봤을 땐 영국 애들도 야, 이거 좀 잘 좀 한번 뜯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일본 역시도 우리가 저 정도까지는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것들을 영국과 나눠야 되느냐라고 하는 뭐 그런 하원의원 속기록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 당시에 또 볼 수가 있겠죠. 일본이 이제 무역을 하더라도 돈이 필요한데, 예. 그 돈이 어디 있는가를 봤을 때 그 당시에 일본이 세계 생산량 1등이었습니다. 세계 생산량 1등이고, 여기 왜 그러냐면 영국이 뜯어먹으려고 할 때 도대체 뭘 뜯어먹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은이라는 재료가 있으니까 그 나라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조선을 갔다, 뜯어먹을 게 없습니다. 조선을 뜯어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환의 방식이 성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뭐 없는데. 조선은. 근데 일본은 뭐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업 자본도 축적이 됐었고,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았고. 자, 여러분들 PD님 슬라이드 15페이지 잠깐 보여줘 보세요. 이 통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이와쿠라 사절단이 유럽을 방문하기 100년 전에 세계 경제는 어땠을까? 자, 이걸 보세요. 인도 무굴 제국이 983억 달러로 1위입니다. 청나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굴 제국이요. 왜냐면 이때 옹정제 시절이거든요. 옹정제가 집권하고 나서. 근데 옹정제가 집권을 하는 그 과정에서 강희제 말기 때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 3번의 난을 진압을 하면서 청나라가 그 생산량이 0%까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828억 달러예요. 청나라가. 엄청나죠. 자, 그러면 프랑스가. 근데 2등하고 3등이 저리 차이 납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왜요? 그 당시에 유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래요. 청나라와 인도는 자기네들 자체가 문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네들 자체가 천하였기 때문에 유럽이 가지고 있는 가톨릭 커뮤니티를 합쳐놓으면은 뭐 인도 청나라 정도 되겠지. 다 합쳐도 뭐 인도 청나라 못 따라가는. 힘들죠. 거기서 또 오스만 터키를 또 빼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그럼 그 당시에는 18세기 때는 인도하고 청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 정도의 무역량과 자본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군사력. 근데 여기서 인도는 빼야 됩니다. 인도는 왜? 왜냐하면 무굴 제국은 봉건 사회였거든요. 사실. 그냥 형식적인 봉건 사회였어요. 자, 그럼 저 무굴 제국을 누가 먹어요?
107억 달러가 되는 영국이 나중에 18세기 말에 먹어버리잖아요. 빅토리아 여왕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도가 없는 거는 중앙정부가 없죠. 왜냐하면 인도 오피셜 랭귀지가 혹시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영어입니다, 영어. 타밀어 있고 힌디어 있고 무슨 벵갈어 있고 뭐 캐시어 있고 영어. 되게 많은데 이것을 하나로 언어를 통합한 게 영국이었잖아요. 영국이 먹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퍼블릭 교육 앞서서 네. 공교육 말씀을 잘하셨는데 퍼블릭 스쿨. 그 퍼블릭 스쿨을 딱 세우고 나니까 여기서는 영어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는 인도 애들이 막 발음은 좀 후지지만 막 영어 하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일본이 지금 6등입니까? 그쵸. 야, 18세기 때 그 동남아 쪽 동북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6위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경제 규모예요. 엄청난 규모는 아닌데.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저게 우리가 봤을 때, 자, 이때 뭐 조선어만 뭐 전혀 상관없고, 뭐 조선어만 열애. 그러니까 일본이 왜 저렇게 경제 규모가 컸다는 걸 설명하잖아요. 농업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것도 한번 다룰 것 같은데, 일본이 처음 복식부기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알죠. 복식부기가 생겨났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막부가 에도를 건설을 하면서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하느냐? 화폐? 아니요. 화폐 개혁이 아니라 좀 그렇겠지만 에도 원래 수도가 옮겨지게 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치안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안 문제를 일소에 해결을 해버리기 위해서 했었던 게 여자. 그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일본은 지하 경제가 아니에요. 양성 경제지. 그렇기 때문에 왜 유가쿠라고 하는데 아시죠? 유곽을 대거 지어놓고 나니까 쉽게 말하면 기생집이지. 기생집이에요. 이제 그런 성매매 그런 공간을 딱 만들고 나니까. 성매매뿐만 아니고 술도 팔고. 아니 메이지 유신 지사들이 일마쪽은 저녁마다 하고 술 마셨다니까. 교토도 있고 오사카도 있고 다 있어요. 마츠리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업자본이 만들어지고 무엇보다도 일본이 원래 영국 못지않게 면화 산업이 상당히 내공이 깊은 나라예요. 일본 하여튼 이런 옷감 같은 거 잘 만들었고. 그러니까는 이 국내에서 이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네들의 생산 클러스터가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나라고 생산력이 높았는데 오스만 터키가 대단한 제국이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일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8세기 중반에 일본이 153억 달러 정도의 경제 규모였고 영국은 100개 밑에 있는데 맞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나서 영국이 더 올라가면서 기본적으로 일본 또 상업 자본이 있으니까 저 나라에 뜯어먹을 것이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 한번 기술도 가르쳐주고 뭘 해가면서 무역을 해보자. 물론이죠. 이제 이해가. 왜 그러냐면 뜯어먹을 나라가 없는 사람은 사기꾼이 왜 부자들을 접근하느냐. 뜯어먹을 게 있다고 그래요.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단순히 어떤 그런 경제적인 교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하고 공동체끼리도 공동의 뭔가 공동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묘하게 또 통해요. 꼭 저 사람이랑 어떤 그 교류 관계에서 이익을 봐서 좋은 것만은 아니듯이 그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쟤네들이 같이 갖고 있는 공동의식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본과 영국이. 첫 번째 섬나라죠. 섬나라, 오케이. 그리고 입헌주의죠. 입헌주의. 국왕제인데 그 국왕제도라고 하는 것을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회와 센트럴 가버먼트를 운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키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일본하고 영국은 성향은 달라요, 사람들이. 일본은 차라리 국민성은 독일이랑 가깝다 손쳐도 엄청나게 주변 환경과 그다음에 체제가 또 유사하기 때문에 체질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와쿠라 사람들 따지면 물론 뭐 뜯어먹을 거 있겠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 어느 정도의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성대하게 환영을 해줬다. 빅토리아 여왕은 바로 만났습니까? 바로 못 만나요. 나중에 왜요? 12월까지 가요. 왜냐면 그 당시 12월이라고 하면 이와쿠라 사절단이 언제 영국에 갔습니까? 8월에 영국에 갑니다. 그럼 4개월이 지났잖아요. 4개월 지났는데 그 12월 5일 요거 보여드릴게요. 피디님 슬라이드 4페이지 볼게요. 4개월이나 지나서 만났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여름 휴가였기 때문에 이게 이겁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런던에서 만난 기록이 12월 5일이에요. 12월 5일 날. 자, 그럼 8월 달에 갔다가 영국에 머무른 기간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왕을 만나고 바로 왔네 그냥. 여왕을 만나고 거의 바로 왔다고 봐야죠. 예. 아 그래도 예. 그렇게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 여왕이 지시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왕과 중앙 그 당시 총리가 되겠죠. 그 사람들의 어떤 허락이라든가. 익스큐즈가 없었으면 절대 그렇게는 당연히 못하는 거고. 아 그러면 빅토리아 여왕이 일본의 사절단을 일부러 안 만나고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런 거는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닌데. 어떤 책을 보니까 영국 여왕이 일본 사람 싫어서 일부러 피했다고 나와 있던데. 아 그런 거 근데 그거를 확인할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자료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당장 해봐도 영국에서 이렇게 환영을 받았다는 것은 총리나 여왕의 허락이 없으면 밑에 직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외교 사절단으로서의 일본을 이미 이때는 영국 애들은 동맹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불세출의 황제.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은 청나라 강희제예요. 그 이상의 권위를 디그니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딱 제시를 하기는 했지만 이와쿠라 사절단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바로 만나기는 힘들 거고 바로 만나면 우리 일이 또 없어지는 건데. 저는 이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와쿠라 사절단이 자기들이 이제 영국에 갈 때 원래 시기를 늦추려고 했어요. 영국에 가려고 할 때.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을 때요? 미국에 있을 때. 왜 그러냐면 빅토리아 여왕이 매년 4개월 동안 피서를 겸해서 스코틀랜드를 간다. 예, 갑니다. 하이랜드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못 만날 거다라고 했는데 영국 쪽에서 우리가 또 빅토리아 여왕한테 이미 전부 다 윤호를 다 받았다. 당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하게 되었다라고 전달한 그 이야기를 듣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빅토리아 여왕이 그 일본 사절단을 무시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문제가 많다고. 자기 뇌피셜로 책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 뇌피셜로 책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도 봐야 돼요. 이와쿠라 사절단이 영국을 간 게 과연 여왕 만나러 간 건 아니잖아요. 여왕을 왜 만나요? 네, 그거는 공장 보러 갔는데. 형식상의 어떤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뭐 여왕이 나와줘서 어떤 그런 외교 형식 그거는. 예, 외교적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얻었었다 뿐이지. 근데 조선 같았으면 제일 먼저 아마 국왕부터 만나지 않았을까. 근데 문재인은 그 중국 가서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났잖아요. 혼밥하고 다른 거 이제 하고 이제 막 정신승리 잡고 아침 먹다가 기자들 두들겨 맞게 하고 괜히 식사해서. 아직 문재인 살아 있습니까? 안 그러기를 바라는데 아직 죽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개월 동안 도대체 뭐를 했느냐? 여러분 보고 있으면 미국에서 제일 많이 머물렀고 그다음 영국이네요. 그다음에 영국. 영국 4개월 동안 당시 무엇을 했는가? 그런데 이거 무엇을 했나 물어봤을 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을 보고 너무 길잖아요. 만약 핵심적으로 무엇을 봤는가? 한 3개나 5개 정도만. 산업시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먼저 볼까요? 7페이지. 자, 이게요, 공업도시의 위치예요. 공업도시의 남부, 영국 남부. 스코틀랜드를 빼고, 에딘버러도 갖고, 글래스고도 갖고 이제 했는데, 브리티시 많이 갖고. 여기에는, 여기 웨일즈도 살짝 껴있는데, 카디프, 엑시터, 런던, 버밍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리버풀, 그 다음에 이제 그 맨체스터, 여기 이제 셰필드도 갔는데, 총 우리가 빨간 점을 봤을 때 10군데. 10군데 정도. 공업도시를 갔는데 여기에서 브래드퍼드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 10군데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씁니다. 한 5군데 정도만, 3군데만. 한 군데만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군데, 오케이. 브래드퍼드.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브래드퍼드. 제가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저기가 아직도 브래드퍼드라고 부릅니까? 브래드퍼드입니다. 여기 이제 리즈하고 이제 맨체스터 사이인데, 자, 여기 9페이지 PD님 슬라이드 잠깐 보겠습니다. 9페이지 슬라이드. 9페이지 슬라이드가 뭐냐면, 자, 이게 브래드퍼드 방문 중에 구메 쿠니타케의 기록이에요. 이걸 또 설명하셔야 되는 게, 이제 구메 쿠니타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자, 그러면 이와쿠라 사절단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기록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이 누군가? 즉 구메라는 구메입니다. 그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이 구메라는 사람이 이제 구메가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구메가 기록을 남겼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누구냐면 메이지 유신의 3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키도 타카요시. 옛날 이름은 카츠라 코고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매일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 그래서 구메라는 사람의 공식 기록과 키도 타카요시의 일기, 그 다음에 신문에 났던 이와쿠라 사절단이 유럽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신문에 났고 또 타임지에 났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임 교수님이 전체적인 유아쿠라 살렸다니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사료를 바탕으로 설명하시는 거라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일본의 종신고용제의 어떻게 출발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나중에 이제 그 80년대, 70년대 말까지 종신고용제라고 하는 게 일본을 대표하는 하나의 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 문화. 한 번 들어가면 예. 죽을 때까지. 있는데 거기서 뭐 윤락시설도 있고 놀이시설, 운동시설 다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어디에서 일본 애들이 봤냐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브래드퍼드 같은 경우에는 양모 산업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브래드퍼드는 지방 이름이죠, 지방. 예, 지방 이름입니다. 이 지방에 갔을 때 예. 구매가 이 브래드퍼드라는 지역이 어떤 것인가를 기록을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검정색 글씨입니다. 예. 자, 공장주 솔트는 마을에 초등학교를 세워서 주민들의 자녀가 반나절은 학교에서 수업받도록 하고 학업기술 동시에 익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영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貧困층의 구호에 진력을 하는 일을 명예로 생각한다. 이 공장주의 봉사 또한 감탄할 만한 것이다. 이거는 그냥 1800년대 기록이니까 그렇다 손 쳐도 여기서 중요한 게 일본 애들이 배운 게 뭐냐면 자, 주요한 키워드가 이겁니다. 클러스터라는 글씨 보이시죠, 여러분? 네, 노란색. 이 클러스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를 우리가 와인 클러스터라고 하죠. 캘리포니아는 그 어떤 특정 산업에 의해서 그 주변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클러스터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고 보스턴은 에듀케이셔널 클러스터죠. 거기에 아이비리그 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에크론 같은 경우에는 구디어 타이어라고 하는 그 타이어에 의해서 그 주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데 한 가지 종목 혹은 특정 산업에 의해서 그 주변이 커진다라고 하는 그 어떤 건데 브래드퍼드 같은 경우에는 요 영국인 기업가가 알파카하고 양모를 가지고 와서 영국의 모직 산업을 일으켰어요. 원래 알파카가 안 좋은 섬유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섬유인데 정제를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는 알파카는 난 버리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예. 근데 그걸 갖다가 고급 텍스타일, 그것도 있는데 텍스타일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알파카의 털이 가장 좋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브래드퍼드가 그러니까 사실 영국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런던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지방에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대도시는 이미 길드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잘못 만들었다가 이거 바로 쇠고랑 차거든요. 그러니까는 뛰어난 기술자들이 지방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브래드퍼드, 입스위치, 노리치, 버밍엄, 맨체스터, 리버풀 그런 도시가 산업혁명의 핵심이 됐었던 건데. 자, 그럼 그 구매가 예. 브래드퍼드에 가서 지금 내용을 보고 있으면 예. 어느 한 자본가가 예. 학교를 설립을 했다.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공부도 가르치면서 기술도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업이 자기 회사의 생산 인력을 따로 뽑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거 조금 의문스러운 게 예.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예. 공장에서 일하게 했다면 노동력 착취 아닙니까? 아동 착취. 착취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15세 이상한테 이제 그 생산을 맡깁니다.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인데 네. 이때가 여러분들 어떤 시대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 혹시 올리버 트위스트나 작품 있죠. 예, 그리고 그 찰스 디킨스가 썼던 두 가지 엄청난 소설이 있죠. 하나가 올리버 크리스마스 트위스트. 캐롤, 그다음에 올리버 트위스트죠. 네. 이 두 가지 소설에서 나왔었던 거는 그 당시 어린 소년들의 노동 환경의 열악함이에요. 예. 그런데 이미 이때 크림 전쟁 이후에 19세기 말에 가게 되면은 소년들 법률적으로는 공식적으로 15세 이상 노동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정해줘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교수. 중학교 2학년. 근데 사실 중학교 2학년은 적정선의 교육을 받다 보면 생산 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왜 그건 일리가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평균 연령이라든가 예. 장가를 그게 많이 없었을 봤을 시대. 때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당시에 15세는 지금 우리 성인 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그 시대가 있으니까. 예. 시대 흐름이. 심지어는 섭정왕도 17세 이후에는 손을 떼는데 그런데 이 당시 그때 좀 15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동 착취는 아니다. 아동 착취가 아니에요. 아니다. 네,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타이타스 솔트 같은 경우에는 그 거기에서도 나오듯이 노동자들 집에 굴뚝을 만들어줘요. 화덕. 왜? 빵 구워 먹고
그럼 그만큼 소득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소득도 있었고 또 그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환경, 삶의 거주 환경이라고 하는 걸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들한테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BRAD, FORD를 쳐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타이타스 솔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시라고 하는 것을 환경을 바꿔나갔는지에 대한 어떤 그 사진들이 굉장히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노동자들의 환경, 주거 환경이라든가 생활의 질을 높임으로써 그만큼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생산성도 올라가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걸 갖다 그 당시 했다는 것이네. 18세기 말에. 그러니까 이런 그걸 배웠다는 거네. 그런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아주 임프레시브하게 지켜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야, 특정 별로 대도시가 아닌 게 대도시로 탈바꿈하는 게 한순간이구나. 포항. 우리 포항 보세요. 우리 포항 보시면 우리나라 소득 수준 1위가 서울 아니에요, 여러분? 포항이에요. 포항.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인가요? 미국이 소득 수준 1위가 어디였죠? 캘리포니아인가? 아무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도는 베를린인데 소득 수준 1위는 뮌헨이죠. 뮌히히. 그런 것처럼 이 우리나라 공장, 생산성이 좋은 공장이 있는 곳은 그 주변에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는 인프라도 만들어지면서 인프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생산 인프라는 결국은 거주 환경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런 주변 환경을 통칭을 하는 어떤 행정학적인 개념이죠. 자,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예,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에 의해서 그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거, 발전적으로 바뀌는 거. 물론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삼성이라는 기업이 어떤 A라는 지역이 들어갔는데 그 삼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부의 축적을 하고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주변 인프라 구축이 된다. 그런 것을 클러스터라고 그런 클러스터. 그런데 전통적인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미국의 미시간은 자동차 클러스터죠. 뭐 그런 식으로 미시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울산도 자동차 클러스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공업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산업재는 포항이나 이제 뭐 울산 같은 데에서 생산을 많이 했었죠. 그런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지도에서 설명을 했듯이 초기의 공업도시라고 하는 건 다 어디예요? 항구 지역이었어요. 항구 지역. 이유는 당장 10세기부터 얘네들이 고도의 개방 경제를 했기 때문에 생산품이라고 하는 걸 손해를 보든 안 보든 얘네들은 무조건 해외로 나가요. 수출을 하든 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나든 이익이 안 생기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물류를 위해서는 항구가 제일 적절한 것이다. 그렇죠. 서플라이 체인을 위해서. 그게 일본도 마찬가지인 게 일본에서 유명한 숙소들이 많아요. 일본의 숙소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주막 같은 개념인데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잠을 자는데 그런 데가 대부분 다 강을 끼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오사카 같은 경우에 도톤보리 같은 강도 있고 그 강을 끼고 옛날에는 전부 다 유흥가, 상업가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 뭔가 뭐 도박장도 있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구에 생겼던 이유가 물건을 팔아서 물류를 하기 위해서 곧바로 그거를 해외에 팔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브래드퍼드가 저 사실 이름 처음 들어봤습니다. 브래드퍼드. 지금은 브래드퍼드가 뭘로 유명합니까? 지금은 양모산업은 딱히 없었지만 지금은 유명한 거는 딱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래드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 양모산업이라고 하는 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50년대까지 사실상 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이 브래드퍼드와 리즈를 먹여 살린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행정 도시고 딱히 생산을 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이런 경제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하는 게 이 브래드퍼드 지역이라고. 근데 임교수님 브래드퍼드에 왜 유학 갔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그냥 리즈에 있다가 그쪽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쪽을 평화학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피스 스터디가 가장 조금 유명한 데가 그 브래드퍼드하고 런던 전경대하고 그 글래스고였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리버풀이나 리즈랑 가까운 브래드퍼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브래드퍼드가 쓰도 뭐 브래드 피트는 들어봐도 사람은 브래드퍼드는 처음 들어봤는데 대도시는 아니에요. 숨겨진 소녀가 있었는가 싶어서. 그리고 아시아 학생들 인프라가 굉장히 컸었던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파키스탄도 많이 들어왔고 사실 뭐 중국 학생, 일본 학생, 뭐 한국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서 한마디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아시안 커뮤니티가 돼 있는 데에 있고 그럼 우리 오늘 이제 이와쿠라 사절단에 대해서 우리 원래 1시간 만에 끝나기로 했는데 지금 1시간에 무린 것 같습니다. 이거 몇 분 했습니까 저희? 1시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와쿠라 사절단에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초입부터 이와쿠라 사절단이 왜 영국으로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고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요 영국 관련된 거는 굳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조금 이제 중요한 거 지금 저희 혹시 뭐 방송 중에 괜찮으니까 저희 1시간 넘었나요, PD님? 안 넘었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요거 하나만 좀 우리가 보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본 거고. 예, 슬라이드 저희 11페이지 한번. 11페이지. 예, 11페이지. 이제 어떻게 기사가 났느냐라고 하는 거. 이와쿠라 사절단이 갔을 때 어떻게 났는가? 나중에 이제 이게 12월 7일인데 이제 이와쿠라 사절단이 프랑스로 넘어가고 곧바로 그리고 12월 5일 날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고 7일 날 난 신문기사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기 직전. 다른 나라로 가기 직전. 근데 아마 사절단은 떠났을 겁니다. 떠난 후에. 떠난 후에. 그 떠나고 한 다음 날 정도에 그 당시에 타임즈 기사에 뭐가 났냐면 일본에 관해 읽은 자료를 모두 믿는다면 If you may believe라고 나오죠. Read on it 하면은 그 사회는 5세기 이전 영국 사회와 흡사하다. 조금 구라빙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네들 잘났다라고 하는 차이 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영어를 위에 보세요. 위에 영문 세 번째 줄 보면 The daimyo or great nobleman enjoy income as large as those of our richest peer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 다이묘라고 하는 봉건제의 수장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영주와 귀족이 우리나라의 부유한 귀족처럼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장미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장미의 전쟁 시기 영국에서는 사라진 영주 재판권 그 위를 보시면 The War of Roses their retainer as numerous enough to from small army. 그 윗줄을 보게 되면 income as the richest 있고 jurisdiction unknown in England since the Wars of the Roses. 한마디로 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얘네들이 우리를 정말 많이 비슷하게 바꾸려고 한다. 근데 영주 재판권 그리고 그 나라가 최근 진보의 가속화로 혁명적인 상태에 있고 유럽에서 문명 또는 사회의 전성기로 묘사되는 일이 일본에서 급작스러운 사회적 격변의 형태로 폭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근대화가 폭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갖다. 그리고 뭐를 강조를 하냐면 어떤 이 다이묘라고 하는 사람의 jurisdiction이나 어떤 이 테리토리얼 exercise of territorial 같은 그런 권한을 갖다가 스스로 놓으려고 하는 굉장히 오픈 소사이티로 간다라고 이거 지금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을 보았으니까 지금 위에는 뭐 일본이 우리나라의 천년 전에 그걸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엄청나게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격진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칭찬하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칭찬을 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 조금 타임즈라는 게 미국 신문입니까? 영국 신문입니다. 뭐 뉴욕 타임즈, 시카고 타임즈인데 사실 영국에서 나왔었던 그 신문인데 영국 이제 그 사설에서 나온 건데 이 당시에 이제 요거는 이제 영국 애들이 야 우리는 5세기 때 봉건 사회 끝났다라고 하는 구라는 치는데 사실상 여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이실직고 하죠. 사실 영국의 봉건 사회는 장미전쟁 이후에 끝나요. 그리고 5세기에 끝났다면 완전 구라지 뻥이지. 그러는 뻥이죠 이제. 근데 이제 영국도 사실 이제 8세기 마그나 카르타가 나온 게 10세기, 8세기 그 시기인데요. 요건 나중에 추가로 이제 어멘드먼트는 되지만 자기네들이 일본보다는 약간 상위의 개념이다라고 은근히 뻐기면서 일본 사회를 엄청나게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을 하는 거는 인재. 앞서서 말씀드린 패번 치형과 같은 행정통합, 시장통합 그리고 군대를 없애버리고 뭔가 중앙정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다시 이와쿠라 사절단은 이것을 어떻게 천황의 군대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갔었다라고 하는 거. 그 16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16번 슬라이드 보면 국화와 칼이 있으니까. 요거 할까요? 16번, 요거. 16번 슬라이드 보면 여러분들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거 혹시 이때 국화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화를 말하면 나라꽃을 말하는 거죠. 사쿠라, 일본 꽃이 사쿠라가 아닌데, 국화는. 국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쿠라는 뭐냐면 찬황을 상징하는 꽃이 사쿠라고, 일본은 이제 국화가 일본의 나라꽃입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들 크레센텀 앤더 솔드라고 들어봤죠? 일본이 어느 정도 유럽이랑 그 정체성이 비슷한 나라라고 하는 걸 이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바로 넘겨주세요. 17번. 예, 17번. 이게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어도 못하고 일본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일본 전문가도 아닌데 그 당시에 1944년도에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 대본형을 해체시키고 이제 GHQ를 만들 텐데 한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너럴 인포메이션을 한번 대중화 시켜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썼던 책이 이 국가와 칼이라는 책인데 이게 오늘날까지도 일본 문화의 정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지난번에 읽어본 책 같아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 근데 저 사람 일본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저걸 썼을까요? 일본 이민자를 인터뷰를 했는데 자 인터뷰를 하면 매뉴얼이 있죠. 네. 매뉴얼이 뭐였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티즘의 인류와 자본주의 정신 1장 2부 보면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의 매뉴얼을 일본어로 바꿔버리니까 기막히게 맞아떨어진다. 근데 저 사람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 게 엄청 똑똑한 사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 센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했죠. 예.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의 전기를 누가 쓴지 아세요? 누가 썼습니까? 미국 사람이 썼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도 일본을 가본 적이 없어. 예. 가본 적이 없는데 요시다 쇼인이 제자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예. 우리 이런 선생이 있어. 그래? 말을 해봐. 그 이야기 다 듣고 썼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보물섬 작가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썼다고 요시다 쇼인 전기를 갖다가. 트레저 아일랜드. 트레저 아일랜드. 보물섬 작가구나. 보물섬 작가가 요시다 쇼인의 전기를 썼다니까. 신기하죠? 예. 그런데 가능한 이야기야, 이것도 한번 보세요. 가능한 이야기. 그럼 루스 베네딕트는 뭘로 했느냐? 일본 사회는 분봉제를 해체하고 시장을 통합한 나라였기 때문에 정말 서유럽의 역사 패턴이 기똥차게 들어맞는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인류의 자본주의 정신 챕터 2를 갖다가 딱 그것을 매뉴얼로 놓고 물을 바탕으로 한 사회 질서는 전형적인 이건 봉건사회죠. 오명을 싣는 거 이거 할복하지 않았습니까? 인정의 세계 여기에서 인정이라고 하는 건 인정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양의 깊이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수양, 신용과 상인 계급. 자, 봉건사회는 서로 번끼리 전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인들끼리의 어떤 그게 없었을 때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이 말을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일본에서 전쟁이 났을 때 백성들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구뿐만 싸운다고. 그러니까 백성이나 상인들은 그냥 자기들 밥 안 먹고 살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용이 없으면 전쟁이 나든 뭐 상관없어. 우리나라가 조선 같은 경우에는 멀쩡하게 농사 짓는 사람을 데리고 전쟁을 시키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신용과 상인계급을 했을 때, 일본어 생각하면 제 말이 맞는 거라고, 이렇게. 그렇죠. 번주만 바뀌었지, 주인만 바뀌었지, 백성들은 그냥 살고 있다고. 일반 백성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번주랑 상관없이 자기가 평소에 신용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게 아까 그러니까 농민 병사를 데려와서 전쟁에 내보내는 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 후속 그게 없잖아요. 이게 고용이냐, 하이어드냐, 아니면 고용이 아니지. 그러니까 징주 데리고 와서. 조선은 징병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노비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안 갔지 않습니까? 예. 그 노비를 계속 많이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새는 키우면서 국가는 안 지키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왜 사람들이 서서 노비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군대 안 가려고. 그렇죠. 군대 안 가려고. 아니, 조선이란 나라가 나라도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산노비 때는 그런 거죠. 예, 그렇죠. 반노비가 아니라 산노비. 산노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청교도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그 매뉴얼을 일본으로 덮어씌우니까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서 그러니까는 오늘날까지도 만약에 그러니까 이장호 대표님이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체내화가 돼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아니고 동양 사람이 아닌 제3세계 입장에서 일본을 그대로 보면은 의외로 이 자국인들이 못 보는 사실들을 몇 가지를 보는데 그게 유럽의 분봉제도가 해체되면서 중앙집권이 생기고 근대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로 나가는 그 패턴이 일본, 독일이 기막히게 슬라이드 내려주세요. 슬라이드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기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그 등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합방 방송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인문사회학, 단순히 어떤 사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로스 베네딕트라든지 인문사회학적으로 유럽 애들은 일본을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뭐 일본은 좋고 조선이 나쁘다 그런 얘기에 국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그것을 좀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또 이제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이 많아요. 오늘 지금 벌써 요시다 쇼인의 자서전을 미국 사람이 썼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의외의 모습들은 서구가 진작부터 일찍부터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얼마나 임프레시브하고 독특한 문명으로 체계로 바라봤느냐라고 하는 것을 합방방송 때나, 물론 이와쿠라 사절단의 이야기가 당분간 주류가 되기는 하겠지만, 뭐 이와쿠라 사절단은 이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 해야 됩니까? 영국은 오늘 끝났지만 영국 다음 편으로 프랑스 다른 나라 편으로 이제 영국은 오늘까지 이 정도면 영국 편으로 마치도록 하고 자, 다음 날 이제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항상 매달 마지막 주에는 한 번씩 이렇게 합방 방송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와쿠라 사절단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